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세 가격이에요. 자, 전세 가격에는 공급 물량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서울에는 지금 거품이 상당히 많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반등이 나타날 거다. 부동산 PF 문제가 불안불안하지만 관건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의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조금 준비할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될까. 그리고 이제 또 종종 이런 방송의 댓글들을 보면 맨날 서울 얘기만 하느냐. 서울 말고 딴 데도 좀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 정말 유료 강의 때나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뭐 네, 비밀 병기를 가져왔어요? 네, 아니 비밀 병기까지는 아니지만 유료 강의 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지표가 좋은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지역을 비교 분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아직은 살 때가 아니다. 근데 24년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기회가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이 방송을 보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리 지방도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서울도 잘못되면은 지방 그치.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추석 특집이니까 지방? 모든 분들을 다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모든 건요 본질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본질적인 가치. 이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고평가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저평가될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이야 사람들이 여전히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부동산 투자했다가 망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많아요. 아파트 같은 네, 주택으로도? 아파트도. 그리고 아파트도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 2012년, 2013년. 하우스포 얘기 나오고요. 맞아, 말도 그때 한참 아니었습니다. 하우스포 뉴스로 나왔었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들 있죠. 아마 다주택자분들 중에 지금 힘들어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 역전세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고요. 자, 부동산,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는 보고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전세 가격이에요. 자, 전세 가격에는 공급 물량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공급 물량. 공급 물량? 네, 들어가죠. 공급이 많아. 그럼 전세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공급이 부족해. 전세가 올라가겠죠. 그게 저 심리를 건드리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전세가에는 공급, 그 다음에 수요. 사람들이 느는지 주는지, 일자리가 느는지 주는지 수요. 그 다음에 뭐 미분양, 뭐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의 소득, 금리 이런 것까지 다 가미가 돼서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매매랑 다른 건 뭐냐면요. 전세는 투자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 수요만큼만 움직입니다. 네. 즉 얘를 아파트 시장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요. 이만큼. 근데 때로는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오를 때도 있고 더 작게 오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더 크게 오를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그럼 누가 고평가일까요? 매매가. 그렇죠. 왜? 실질적인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어떤 뭐 호재가 있고 뭐가 기대 심리가 뭐 때문에 매매가는 훨씬 더 오버슈팅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때로는 전세가는 이만큼 올랐는데 매매가가 더 이럴 때가 있어요. 언제 사는 게 맞을까요? 그때 두 번째. 그렇죠. 전세가가 높은데 매매가가 낮으면 사야죠. 맞습니다. 큰 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세 대비 저평가라는 거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얘는 이제 보통 7년 정도를 제가 놓고 보는데 7년, 5년에 7년. 자, 최근 한 5년, 7년 동안 2017년 1월 달부터 매매가가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면 세종이에요. 많이 아니, 올랐네.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이 91.9%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 네. 세종은 72%, 경기도가 61%,
자, 제일 적게 오른 데가 경남, 울산, 경북, 충남 이런 곳이에요. 매매가가. 네. 자, 그런데 전세가는 누가 제일 많이 올랐냐? 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전세가가 서울도 제일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1등이 누굽니까? 강원? 강원도입니다. 왜 이래? 2등은 대전. 대전, 3등이 서울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떤 실제 수요는 강원도, 대전, 여기가 서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거의 차이,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을 갭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매매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서울은 지금 몇 퍼센트 고평가죠? 56%. 자, 보세요. 전세가가 100% 올랐어요. 그럼 매매가가 지금 156% 오른 겁니다. 네. 56%가 더 많이 올랐어요. 뭐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이 기대 심리 때문에. 그래서 제일 고평가가 서울,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이 43.5%예요. 아, 거품이 많죠? 그러네요. 자, 거품이 없는 데가 어디예요? 경북, 경남, 충남, 강원, 충북, 전남, 울산, 전북. 이 정도는 뭐예요? 4%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가 100%가 올랐는데 매매가는 100%보다 적게 오른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 눌려 있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주식 투자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가치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 본질 기업 가치보다 그렇죠. 본질 가치보다 싸다 주가가. 네. 그러면 이제 사서 그렇죠. 그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네, 거지. 맞습니다. 자, 모멘텀 투자도 있고 가치 투자도 있지만 이 부동산 투자를 제가 다양한 지표로 다 만들어 봤는데 이제 보시면 일부 지방들은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도. 근데 이런 지역들 중에서 일자리가 느는 곳들이 있어요. 자, 저희 이제 리치고에 한번 들어가서 일자리 랭킹을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1년 동안에 어디가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지를 제가 좀 볼 거고요. 자, 최근 일자리 1등이 누구죠? 바로 충남입니다. 충남, 제주, 대전, 울산, 세종. 네, 서울은 어디 있을까요? 서울은 10등입니다. 일자리가 지방 충남 쪽에 무슨 단지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일자리가 몰리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이. 그렇죠. 지금 일자리가 몰리는 데는 어디냐? 지방이라는 겁니다. 충남, 제주, 대전. 충남, 제주, 대전, 울산, 세종, 경북. 자, 이 중에서 아까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던 저평가된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같이 다 몰려 있네요. 경북도 있고, 충남도 충남도 있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에는 지금 거품이 상당히 많지만 일부 지역은 지금 저평가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4년부터는 일부 지역부터 반등이 나타날 거다. 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한번 드리고 그 싶었습니다. 반등에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전이가 되고 서울도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서울도 다시 반등하겠죠. 네. 그 시작점이 지금 현재 가치가 낮은 저곳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금융위기 때도 수도권이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방시장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 지방 올라가고 이걸 바톤 터치를 언제 했냐? 2014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톤 터치 하는데 한 4년 걸렸던 거죠. 네. 네. 그 그래서 정도. 그럼 이번에도 어쨌든 그 정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 하여튼 그러한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일단 서울은 여전히 거품이 너무 많고 일부 지방은 머지않은 기회가 아마 오게 될 거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많은 분들이 네. 부동산은 계속 오른다라는 생각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중에 요새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게 결국 네. 지금 뭐 부동산 PF가 됐든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불경기로 인해서 네. 건설 회사들이 집을 짓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도 되면 공급 물량이 네.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네. 그러니까 9월 26일 날 정부에서 네.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까지 발표한 거잖아요. 네. 네. 일단 이 활성화 방안 내용부터 한번 잠깐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주택 공급 이제 활성화 방안을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공급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된 상황이다. 그래서 인허가는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0%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착공 같은 경우는 이제 56%. 아, 많이 줄었네. 거의 뭐 공사를 못 하는 지경인 거죠. 그다음에 준공은 이제 그나마 작년과 조금 유사하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최근 주택 공급 인허가나 착공의 위축 너무 작아지니까 장래 지금은 괜찮은데 장래라고 적혀 있죠. 장래 수급 불균형 우려 때문에 장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 정책을 꺼내게 된 거고요. 네. 이 정책의 크게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나라에서 공급하는 거. 이거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고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충하겠다. 그래서 공급 정상화를 견인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이 문제인데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해서 신규 인허가를 촉진하고 착공 조기화를 유도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정도 후부터 문제가 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먼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방안이 있는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패스트 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그 다음에 기 추진 사업에 철저한 공정 관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은 뭐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뭐 빨리 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빨리 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지금 PF가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비아파트 사업을 또 지원해주겠다. 비아파트 쪽에 지금 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죠. 특히 연립 다세대 뭐 오피스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뭐 기대 효과들을 좀 보게 되면은 뭐 금년도 이제 주택 공급 목표 47만 원을 최대한 달성하고 24년까지 내년까지 100만 원 이상 공급하고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목표인 270만 원을 초과 달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심리가 또 부동산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에서 계속 공급할 거야, 잘 되게끔 할 거야 라는 이런 정책들을 좀 펼쳐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책, 네. 이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일단은 또 도움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뭐 심리적으로는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네. 일단,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도 또 일부 분들을 보면은 지금 입주 물량 새 아파트 없다. 또 가격 폭등한다. 라고 또 이렇게 공급자 입장에서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반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러다가 지금 또 가격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거 막 우려스럽잖아요. 그리고 공급에 대한 거는 결국에는 누구의 귀책 사유로 되는 거죠? 정부의 귀책 사유로 국민들의 화살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다급하게 그럴 일 없다라고 지금 내놓은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기대 효과에 잠깐 자료를 한번 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개선책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걸 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에는 또 현재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이저한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장 달리기 정도의 그런 정책들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글쎄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가격이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정책들이 이제까지 나왔던 거고 네. 지금 나온 저 정책은 이제 오르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 네. 밸런스를 맞추려는 그 시도 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네. 부동산 아까도 뭐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부동산 PF 대출 네. 문제 없는 걸까? 왜냐면 계속해서 잡음이 계속 나오거든. 네, 새마을금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렇죠. 이제 또 저축은행 이야기가 나오고 네, 증권사 얘기가 맞습니다.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는 1월 3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둔촌주공이 그렇지 그때 이제 대출 3개월짜리 단기 대출로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3개월짜리 12%로 대출을 빌린 거였거든요. 그게 1월 19일인가 만기였고 이거 만약에 안 됐다. 아마 일파만파 난리가 났을 거 큰일 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월 3일 둔촌주공 분양 시작하자마자 이 정책을 바로 펼쳐서 이런 PF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문제 없게끔 지금 해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최근에 이제 나온 최근에 나온 이 부동산 정책에도 이 PF 대출 관련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F 대출 보증 규모를 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한 15조였는데 이걸 한 22조 정도로 해서 PF 대출 보증을 하고 또 대출 한도도 50%에서 뭐 한 70% 정도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또 그다음에 PF 정상화 펀드도 이게 이제 1조 원이었는데 이걸 2조 원 이상으로 지금도 확대를 해서 좀 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도 이제 많은 이제 건설사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2006년 이후로 지금 폐업하는 건설사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이제 건설사들의 폐업은 단순히 이제 여기로만 그치지 않고 거기서 일을 하시던 이 근로자분들 그렇죠.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이제 막아보려고 이런 정책들을 펼쳐지는 거고, 그리고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의 어떤 이런 우려 심리가 완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불안하지만 불안한 정도에서 저는 뭐 폐업도 하지만 그래도 이어가고 있다. 큰 문제는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관건은 뭐냐. 어떻게든 정부에 지금 막고는 있지만 저는 관건은 뭐냐. 결국에는 지금의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이 될 거냐. 자, 대부분 PF는 뭐예요? 대출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고리의 대출이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이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자를 못 내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많은 분들이 뭐 올해 말 내년 초에는 다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우려, 이런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FOMC에서는 이런 기대 심리가 많이 사그라들었잖아요. 그렇지.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예, 상당 기간 지속되고 뭐 지금 뭐 7% 기준금리 7% 얘기도 그 얘기도 또 누가 나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만 유지가 되더라도 PF 하시는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은 부동산 사업은요 대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고 대출 이자 못 내는 곳이 늘어날 그렇죠. 수 있고. 대출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내려면 기존의 사업이 진행이 되거나 미분양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져야죠. 자,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지금의 이런 고금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유지가 될 거냐. 두 번째, 부동산 시장 가격이 지금처럼 단기 반등을 계속 이어서 계속 올라갈 거냐. 계속 올라가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만약 올라가다가 다시 꼬꾸라진다. 그러면은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부가 15조를 25조로 늘리고 네. 1조 펀드를 2조로 늘리고 이런 네. 것들이 부족해진다. 그 정도 가격은 택도 택도 없죠. 없죠. 사실 택도 없죠. 조 단위 돈인데 크긴 하지만 네. 전체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그럼요. 크지 않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PF 대출 불안한 이거 가계부채도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은 만약에 지금의 이런 상승이 단기 반등이다 라면은 늦어도 내년 중순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그 전에 꼬꾸라지든가 계속 더 올라가든가. 그리고 이 선별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곳들만 해주느냐 네. 아니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를 살려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모두를 살려줄 수는 예. 없죠. 그 어쨌든 대출해주고 받을 수 있는 회수 가능성이 큰 네. 성공 네. 가능성이 그 입지가 좋은 그렇죠. 사업장 네. 이런 위주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있긴 있었던데. 네, 맞습니다. 모두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두를 살리는 것보다는 다수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네. 부동산 시장은 네. 상승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많은 악재들이 쌓여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단기 반등은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하락이 너무 심했거든요. 작년에 서울만 실거래가 기준 22%가 하락을 했거든요. 말도 못한 폭락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부 정책까지 있다 보니까 단기 반등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진짜 상승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게 내가 집을 사기에 10년 아니 5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기회냐라는 거죠. 만약에 집이라는 게 그래요. 앞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그럼 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최소한 본전을 유지하거나 떨어져도 조금 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 심리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가 2000년대, 그 다음에 2010년대 경험했던 것처럼 통화량보다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 김기현 대표는 지금 시장도 아직 경계심을 가지고 위험하게 봐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는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 네, 워낙 시장에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까, 네,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만의 어떤 뷰를 확고하게 세워놓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